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사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오늘은 9번째 시간 그리스 세계의 성립과 발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세계의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 국가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다음 대표적인 폴리스였던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서양의 역사를 조금 공부를 할 건데, 서양의 역사를 공부를 할 때는 이 유럽이라고 하는 서양이라고 하는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중국이랑은 조금 체계가 달라요. 우리는 중국사를 공부할 때 하, 상, 주, 춘추전국, 진한, 위진남북조 이런 식으로 쭈루룩 나가는 왕조를 다 하나하나 밟아나가는 순서대로 공부를 했지만, 서양은 나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유럽사를 공부를 할 때 크게 역사를 세 개의 덩이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아주 먼 옛날인 고대, 그다음 중간 먼 옛날인 중세, 그리고 비교적 가까운 옛날인 근대로 우리가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데요. 그 중에 고대 파트에서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고대 그리스, 그다음에 알렉산드로스 제국, 그다음에 로마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각각 2시간, 1시간, 3시간 동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시간 만에 서양 고대사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뒤에 보면은 또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또 고대랑 중세의 편성 체계가 약간 또 달라요. 고대에서는 각각 나라별로 공부를 했다면은 또 중세 넘어가면 나라로 딱 잘라서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크리스트교 중심의 지방으로 분리된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좋습니다. 나중에 해당 파트를 공부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세가 끝나고 이제 근대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 우리가 아는 나라들, 영국, 프랑스, 뭐 독일, 뭐 이런 등등의 나라들이 등장을 해서 이때부터는 또 우리가 조금 공부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고대 그리스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의 역사를 공부할 때 우리는 그리스부터 공부를 합니다. 왜냐? 이 많고 많은 넓은 유럽 땅에서 서양의 문명이 시작된 곳이 어디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보통 그리스를 꼽습니다. 그래서 발칸반도라고 하는 이 반도가 있는 이쪽 동네. 확대하면은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쪽 동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의 그리스 지역에서 발달된 문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에게 문명이라고 부를 겁니다. 기원전 2000년에서 1200년경에 있었던 문명인데요. 왜 이름이 에게 문명인가요? 라고 하면은 여기 그리스가 있는 발칸반도 옆에 있는 바다의 이름이 에게해입니다. 에게해 연안에, 에게해를 중심으로 한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문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게 문명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에게 문명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겠지만, 사실 처음 들어봤지만 또 에게 문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봤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에게해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트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했는데 결국에 전쟁을 이기지도 못하고 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어떠한 목마를 만들어서 전술적으로 이 전쟁을 끝냈던 이야기. 그 다음에 크레타 섬에 크누소스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미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궁의 가운데에는 몸은 사람인데 얼굴은 소인 미노타우루스라고 하는 괴물이 있어서 그리스에서 잡아온 사람들을 잡아먹었고, 결국에 이 괴물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리스 지역에서 온 영웅이었던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루스를 죽이고 그리스를 해방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또 감옥에 갇혀놨는데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날개를 달아가지고 이제 하늘로 날아가는데, 날개를 만드는데 필요했던 깃털이나 밀랍 이런 것들이 녹을 수 있기 때문에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된다 라고 아버지가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난다는 거에 너무 심취해서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갔다가 그만 날개가 녹아서 땅으로 추락해버리는 이카루스. 그래서 이카루스의 날개.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뭐 안 들어봤어도 상관없어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근데 이런 이야기들의 배경이 전부 다 에게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신화들 있잖아요. 뭐 우리 단군 신화, 그 다음에 뭐 고구려나 신라의 건국 신화 이런 것들이 믿을 수 없는 신화적인 이야기지만 역사적 내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들도 어느 정도의 역사상을 반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에게 문명이던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에게 문명은 기원전 1200년경에 갑작스럽게 몰락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할 그리스 이야기는 에게 문명 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에게 문명은 최초의 에게 문명이란 게 있었나 보다.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인가 보다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형이 인간에 영향을 주는 사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기가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자, 중국 땅이에요. 중국은 땅이 넓은, 영토가 굉장히 넓은 나라로 유명하죠. 자, 중국의 땅을 우리가 지형도로 보게 되면 어때요? 이쪽 동네. 굉장히 평평합니다. 그죠? 여기도 평평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평한 땅을 가졌기 때문에 중국은 이 넓은 땅을 바탕으로 덩치가 큰 나라를 일찍부터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평야가 별로 없네요. 역시 우리나라는 산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이 나라를 세우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세울 수 없습니다. 지형의 영향을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중국이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죠. 자, 중국을 왜 보여줬냐? 중국이랑 정반대 케이스가 그리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스의 지도, 지형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어때요? 산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해안선도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 지역에서는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가 발전하지 못하고 조그만 도시 국가들, 산과 계곡 사이사이에 해안과 해안 사이사이에 조그만 도시 국가들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조그만 도시 국가를 그리스어로 뭐라고 부를 거냐? 폴리스라고 부를 거예요. 경찰 아니라 그리스어로 도시 국가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뭐 델포이, 미케네, 올림피아, 스파르타, 아테네, 뭐 밀레토스, 트로이 이런 것들 전부 다 작은 도시 국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슷한 시기에 서아시아에서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했고요. 중국 땅에서는 주나라 역시 엄청나게 큰 땅을 차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 그리스에서는 굉장히 조그만 나라들로 여러 개로 쪼개져 있었다.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에 있는 이 폴리스들 전부 다 개별 국가예요. 같은 나라가 아니라 서로 다 다른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또 완전히 다른 건 아니에요. 얘네들 다 같은 그리스 민족이었기 때문에 같은 신을 믿고요. 같은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4년마다 모여서 올림피아 제전이라고 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리스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이후에는 폴리스별로 나와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겁니다. 달리기를 한다던가 레슬링을 한다던가 원반 던지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서로 실력을 겨루었던 게 올림피아 제전입니다. 우승한 사람에게는 승리의 월계관과 엄청난 영광이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4년마다 한 번씩 모여가지고 운동 경기하고 승리한 사람한테 이런 관 씌워주는 거 우리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이죠. 그죠? 이 현대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 고대 그리스의 올림피아 제전의 그 뿌리를 두는 행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별 국가지만 또 공통점을 갖고 있는 그리스의 폴리스들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폴리스의 구조는 화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국가인 폴리스가 있을 때 언덕의 가장 높은 곳에는 뭐 신전이나 군사시설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이곳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 아크로폴리스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반면에 도시국가의 정가운데는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이 있습니다. 이 광장에서 뭐 시장이 열리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광장을 그리스말로 뭐라고 부를 거냐? 아고라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굉장히 많은 폴리스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 공부할 수 없으니까 딱 제일 유명한 폴리스 두 개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아테네와 스파르타예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두 개의 폴리스는 정치 스타일이 완전 다릅니다. 아테네에서 유행했던 것은 민주주의고요. 스파르타에서 유행했던 것은 군국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평민이, 백성이,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정치체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군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군사력이 군대가 나라의 가장 핵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테네 민주주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도대체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왜 갑자기 민주주의가 발전을 했냐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창기에는 아테네 역시 뭐 민주주의, 뭐 시민이 주인이 되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초창기에 아테네의 정치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은 귀족이에요. 왜 귀족만 정치에 참여했냐? 왜냐하면 귀족이 나라를 위해서 귀족만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군대 가면은 여러분들이 무기 사서 가지 않죠? 나라에서 다 뭐 옷이랑 장비랑 총이랑 이런 거 다 나라에서 군대 가면 줍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그리스 시기의 아테네에서는
자기가 사용할 무기를 스스로 구해서 군대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이나 아니면은 뭐 무기, 갑옷 이런 걸 사는데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평민들은 엄두도 못 냅니다. 귀족만이 이렇게 무기를 갖추어서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귀족들만이 당신들이 그 정도의 그런 의무를 행사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 정도 노고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의 정치를 맡아주세요. 라고 귀족들만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테네에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자, 아테네는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해상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해상 무역을 통해서 평민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돈을 많이 번 평민들이 이제 어떻게 한다? 이 사람들도 무기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민들이 점점 더 많이 무기를 사고 군대에 입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된다? 평민들이 떼거리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전의 전쟁의 양상은 귀족 한 명 한 명이 말을 타고 나가서 각자의 무기로 싸우는 스타일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 명이 아무리 말을 탔다고 하지만 한 명 한 명 나가는 그런 전투 스타일이랑 평민들이 떼거리로 밀집해가지고 싸우는 거랑 둘이 맞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평민들이 떼거리로 몰려가지고 싸우는 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주인공이 귀족에서 평민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민들이 군대의 주력이 되면서 평민의 정치 참여 욕구, 나도 정치에 이제 참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욕구가 강해지게 되면서 평민들이 중이 되는 민주주의가 발달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라는 것은 결국에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평민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게 된 뒤에는 평민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그 양상이 있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배경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발달하는 단계가 한 3단계 정도로 보통 교과서에서 표현을 하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인물은 솔론이에요. 아테네에서 민주정치를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자, 이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산이 조금 있는 평민들에게 참정권을 부여를 합니다. 재산이 없는 평민은 정치 참여할 수 없어요. 선생님, 그럼 솔론은 안 좋은 사람 아닌가요? 재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2024년 우리의 사고방식 기준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자, 원래는 누구만 정치를 했어요? 원래는 귀족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솔론이 어떻게 한 거예요? 평민 중에 재산이 그나마 있는 평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자, 2024년 기준으로 보기에는 재산이 있는 사람만 참여시켜주는 거는 참여를 줄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의 기준으로 따지면 원래 귀족만 할 수 있는 거에서 그나마 재산 있는 평민으로 범위를 넓혀준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확대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역사를 논할 때는 지금의 관점이 아니라 당시의 관점에서 그것을 평가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무튼 솔론이 재산이 있는 평민들에게 먼저 참정권을 부여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 클레이스테네스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 재산 기준을 폐지합니다. 참정권이 더욱더 넓어졌겠죠. 그리고 이 사람 때쯤에 실시된 독특한 법이 있는데 바로 독재자를 견제하는 거예요. 자, 민주주의에서 언제나 독재자가 가장 큰 민주주의의 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재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법이 실시됐냐? 도편추방법, 혹은 도편추방제라고 불리는 제도가 실시됐어요. 뭐냐? 아테네의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혹시나 독재자가 될 것 같은 사람을 도자기 조각, 우리가 도편이라고 부르는 이 도자기 조각에 이름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가 일정 표 이상 나온 사람은 잠재적 독재자로 판단해서 아테네에서 일정 기간 추방시킵니다. 예, 그래서 추방된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날 동안은 다시 아테네로 돌아올 수 없어요. 기간이 지나면 돌아와도 됩니다. 기간 지나면 돌아와서 다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해진 기간 동안은 추방되는 것, 독재자를 방지하기 위한 도편 추방제가 실시되었다. 재밌는 법이죠.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인물, 우리는 페리클레스. 이 사람 때 아테네 민주정치가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시민들이 시민이 모이는 회의인 민회에 모여서 직접 법을 만들었습니다. 일부 귀족들이나 소수의 정치인이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민회에 모여서 법을 만들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직자를 추첨으로 선발을 합니다. 예. 공직자를 추첨으로 선발을 한 이유는 누구든지 공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공직에 참여한다는 건 뭐예요? 아무래도 생업을 어, 빼놓고 정치에 몰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일반 평민들은 정치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공직자에게 이제 수당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게 추첨으로 이제 공직자를 선발하는 그런 방식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상당히 발달했다. 아테네에선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지금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근데 우리의 민주주의가 아테네 민주주의랑 완전 똑같지는 않아요. 자,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어떤 특징이 있냐? 모든 성인 남성 시민들이 다 같이 민회에 모여서 직접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해요. 우린 이걸 뭐라 그러냐? 시민들이 모여서 직접 정치한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라고 부를 거예요. 시민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다 같이 모여가지고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죠? 지금으로 따지면 어렵겠죠. 자, 이 아테네가 작은 폴리스,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 거예요. 좋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는 간접민주주의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우리가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가 조금 우리를 위해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지금 옛날의 그리스랑 약간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옛날 그리스에서는 여성, 노예, 외국인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남녀의 그런 차이가 없죠. 정치에 있어서 노예나 뭐 일반 평민 같은 신분의 구별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도 뭐 일반 국민이랑은 좀 다르지만 외국인도 일정 정도에 따라서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실제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리스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지금과는 조금 다른 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아테네를 잘 살펴보았다면 마지막으로 스파르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테네랑 스파르타랑 비교해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재밌어요. 자, 우리 아테네는 바닷가에 위치했기 때문에 해상 무역이 발달했어요. 상업 국가였습니다. 자, 상업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이 국가의 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실제로 아테네의 사람 시민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절반 이상이고요. 일정 부분의 노예와 외국인들이 아테네를 구성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네요. 시민들이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발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스파르타는 달라요. 위치부터가 어때요? 땅 한가운데에 있죠. 스파르타의 가장 주된 메인 산업은 바로 농업이었습니다. 자, 농업에서는 아무래도 강제적인 노동력을 활용하면 좀 더 좋기 때문에 노예들이 스파르타에는 많습니다. 실제로 사회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타의 시민은 전체 인구의 6%밖에 안 되네요. 노예가 시민의 10배 정도 되고요. 반자유민도 한 30% 정도 됩니다. 자, 반자유민과 노예를 합치면은 90% 이상이죠. 자, 그러니까 스파르타는 시민 한 명, 소수의 시민이 굉장히 많은 다수의 반자유민들, 노예를 커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들이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스파르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시민 한 명 한 명이 막아낼 수 있는 사회가 스파르타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파르타에서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런다? 군대가 최우선인 나라, 군국주의 사회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스파르타는 강력한 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교육제도를 실시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스파르타식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실제로 굉장히 엄격하고 난이도가 강하고 속된 말로 좀 빡센 교육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스파르타식 영어 교육, 뭐 스파르타식 여름 특강, 뭐 스파르타식 종합반 뭐 이런 학원에 보면은 뭐 스파르타 이야기가 있네요. 그죠? 뭐 그런 것처럼 지금도 비유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자, 스파르타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했냐? 아이가 태어나면 일단 철저한 신체 검사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뭐 기형이 있다거나 약간 조금 몸이 허약하거나 하는 신체 검사를 통해 가지고 아이를 이제 솎아냅니다. 통과하지 못한 아이들은 목숨을 잃어요. 왜? 스파르타에 필요한 거는 강인한 군인입니다. 약한 사람은 스파르타에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걸로 해서 철저한 신체 검사를 합니다. 아이들이 7살이 되면 학교에 입학합니다. 우리랑 비슷하죠?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는 기숙학교예요. 7살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기숙학교에 입학해서 거기서 단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참 골 때립니다. 우리처럼 다양한 과목을 배우는 게 아니라 주로 무슨 과목들이 있었냐? 뭐 검술, 그다음에 뭐 싸움, 그다음 뭐 사냥 이런 전투 기술들이 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군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 가장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졸업을 하면은 그럼 좀 행복해지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졸업하고 나서 결혼을 했더라도 항상 단체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매일 저녁이 되면은 군대에서 정해주는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별로 모여가지고 식사를 또 해야 돼요. 뭐 가족끼리 단란하게 저녁에 밥 먹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저녁 되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군대에서 식사를 하고 또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생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의 핵심은 뭐다? 강력한 군대를 양성을 해서 소수의 시민이 다수의 반자유민과 노예를 지배하는 그러한 사회를 꿈꾸었던 게 스파르타 사회가 되겠습니다. 확실히 뭐 군사력은 셌겠네요. 그죠? 그래서 같은 폴리스인데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정말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 참 재밌는 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 문명, 서양 문명의 시작이었죠. 조그마한 도시국가였던 폴리스들이 발달했습니다. 왜? 지형적인 이유였죠. 산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했다. 자, 아테네에서는 민주주의가 발달했습니다. 총 3단계로 발전했는데요. 솔론이 재산이 있는 시민들에게, 클레이스텐에서는 재산 기준을 없애고 도편 추방법을 실시했으며, 페리클레스 때 시민들이 민회에서 직접 민주주의로 입법권, 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체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스파르타는 아테네랑 정반대였죠. 소수의 시민들이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된다. 군국주의를 실시했던 나라다. 이렇게 여러분이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스 첫 번째 시간 정말 수고가 많았고요. 다음번에는 그리스 세계가 어떻게 전성기를 맞이했고 어떻게 몰락했는지, 그리스의 문화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안녕!